X라는 알파벳은 영어 알파벳의 24번째 글자이며 수학에서 첫 번째 미지수를 나타내는 명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로마 숫자로 10을 나타내는 기호로 사용되거나 편지 말미 등에 붙여 키스를 보내며 라는 의미의 기호로 사용되기도 하지요. 하지만 우리는 키스 대신에 이 XX라고 표현하면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 대신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스페이스 X처럼 미지의 존재를 표현할 때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2018년 세계보건기구 HWO는 인류가 공통으로 극복해야 할 우선순위 병원체를 선정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그 리스트를 살펴보면 가장 먼저 크림콩고 출혈열이 있습니다. 우리말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피부의 출혈과 발열을 동반하는 바이러스성 질환입니다. 두 번째가 에볼라 바이러스와 마버그 바이러스인데요. 이 둘 모두 출혈열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성 질환입니다. 한편 이미 유행한 적이 있는 중증호흡기성 질환을 유발하는 메르스와 사스, 그리고 죽음의 괴질이라고 불리는 니파 바이러스 질환도 있습니다. 이 니파 바이러스 질환은 1998년 최초로 발견된 돼지 사육 농장이 있는 말레이시아의 니파 마을에서 따서 이름을 붙였습니다. 비교적 최근인 2021년 인도에서 이 질병으로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일부 전문가 그룹에서는 코비드-19 이후 대유행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병원체로 꼽기도 하였습니다. 그 이외에도 리프트밸리열, 모기에 의해 사람에게 전파되어 태아의 소두증을 유발하는 지카 바이러스 등이 우선순위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모두는 동물과 사람 간의 전파가 모두 가능한 인수공통 병원체입니다. 그런데요, 난데없이 이상한 이름이 등장합니다. 질병 X, 디지즈 X입니다. 질병 X에서 X는 앞서 언급한 스페이스 X처럼 미지의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미지의 존재는 전혀 모르는 존재가 아닌 알고 있는 미지의 병원체를 의미합니다. 알고 있는 미지라는 표현을 영어로 전환해보면 know of unknown pathogen입니다. 알고 있는 미지의 병원체란 그 존재는 알고 있으나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전파력으로 확산되며 얼마만큼의 치명률을 나타낼지 모르는, 언제 특정 지역에 유행할지 모르는 에피데믹이 되거나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팬데믹으로 드러날지 모르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의를 보면 질병 X라는 것은 특정 병원체를 지목한 것이 아니라 알려진 미지의 그 어떤 병원체에 의한 질병이 유행할 때를 대비해 자리를 규정해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부르는 코로나 비리대과에 속하는 바이러스 중에는 일반 감기 수준의 호흡기 병원체가 4종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가벼운 감기를 유발하는 종류와는 달리 중증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병원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스와 메르스를 유발하는 병원체가 여기에 속하지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과에는 수많은 종류와 변종, 변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중 어떤 변종 혹은 변이가 새로운 유행성 질병으로 나타날지는 모릅니다. 이런 녀석들이 know of unknown, 즉 알고는 있지만 미지의 병원체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현재도 진행 중인 코로나19의 병원체의 공식 명칭은 사스코브2로 사스를 유발한 사스코브1과 유사하다는 것을 이름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2018년 WHO가 어떤 병원체에 의한 유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자리를 규정한 이후에 코로나19가 이 특정 영역의 자리에 해당하는 알려진 미지의 병원체의 첫 번째 사례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WHO가 제시한 질병 X의 후보군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인수공통 감염 바이러스, 두 번째는 만들어지는 바이러스를 포함한 생물학 무기, 세 번째는 박테리아 감염입니다. 인수공통 감염 바이러스의 경우 과거에도 그러했고 앞으로도 언제 어떻게 아웃브레이크 될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들이지요. 최근 전문가 그룹에서 치명률과 전파 속도 등을 고려하여 조류 독감의 병원체인 H7N9을 코비드-19 이후에 유행 가능성이 높은 병원체로 꼽고 있습니다.
2019년 한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포유류에서만 인수공통 감염이 가능한 바이러스 10,000종 이상을 포함하여 4만 종이 넘는 바이러스가 존재하는데 이 중 50%가 넘는 2만 종 이상의 바이러스가 인간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 중 많은 부분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는 있으나 실제로는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모르는 미지의 병원체로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 후보군은 인위적으로 합성될 수 있는 바이러스를 포함한 생물 무기입니다. 합성된 바이러스의 생물 무기 개발 이전에 인류는 이미 바이러스를 생물 무기로 사용해 왔는데요. 프렌치 인디언 전쟁이라는 명칭이 붙어있는 북미 대륙의 식민지화를 놓고 프랑스와 영국이 북미 원주민들의 영역을 침탈할 때 마마라고 불리는 두창, 스몰폭스에 걸린 환자들이 사용한 담요를 원주민에게 배포하여 감염된 부족의 50% 이상을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구소련의 경우 1980년 후반에 이미 두창 바이러스를 대량 생산하여 미사일 탄두에 장착하는 기술 개발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지금 보는 논문은 2018년도에 캐나다 엘바타 대학 연구진이 게재한 논문입니다. 이 연구진은 인류가 박멸했다고 주장하는 스몰폭스 바이러스와 유사한 홀스폭스 바이러스 DNA를 합성하여 합성된 DNA로부터 완전한 바이러스가 만들어지고 이 바이러스가 감염력을 가질 수 있는지를 실험하였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여러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실험실에서 합성한 DNA로부터 완전한 바이러스 입자가 만들어지고 이 만들어진 바이러스 입자가 또다시 숙주 세포를 감염하여 스스로 증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WHO가 두창 바이러스를 박멸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인류는 이런 바이러스를 통째로 합성할 수 있는 기술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더 병원성이 큰 바이러스 유전체를 합성하여 생물 무기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구소련 연방 등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스몰폭스 바이러스를 생물 무기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했으며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새로운 백신을 개발하기도 하였지요. 물론 생물 무기 사용으로 인한 인류의 대량 학살 방지를 위해 1975년 발효된 생물 무기 금지 협약이 있습니다. 이 협약의 공식 명칭은 세균 무기 또는 생물 무기 및 독소 무기의 개발, 생산 및 비축의 금지와 그 폐기에 관한 협약으로 무기로 사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개발하는 것까지 금지한 협약입니다. 그러나 이 협약에 서명한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는 여전히 생물 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생물 무기로 사용할 경우 통제 불능의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합성된 바이러스와 생물 무기를 질병 X 목록에 포함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이러스가 아닌 박테리아 감염입니다. 박테리아만 골라 죽이는 항생제라는 위대한 치료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테리아 감염이 질병 X에 포함되게 된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항생제는 1926년 알렉산더 플레밍이 페니실리움이라는 곰팡이에서 박테리아를 죽이는 페니실린을 발견하면서부터 인류가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항생제 내성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Antibiotics Resistance라고 합니다. 미생물에는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원생생물과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생물체들이 속하는데요. 이 모두에 대한 치료제, 항미생물 제제에 대한 저항성을 통틀어 항미생물 제제 저항성, Antimicrobial Resistance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항생제, 안티바이오틱스는 박테리아에 대한 치료제입니다. 따라서 항생제 내성이라고 하면 항생제의 내성을 나타내는 세균의 특성을 가리킵니다. 항생제는 박테리아가 가지고 있는 특이 구조를 파괴하거나 기능을 차단함으로써 박테리아를 죽입니다. 세균은 동물세포와 달리 세포 가장 바깥쪽에 세포벽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포벽 생합성을 저해하거나 박테리아의 특이 세포막 구조를 타겟으로 하거나 DNA 합성 저해, RNA 합성 저해, 단백질 합성 저해 등 그 기능과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현재까지 약 100종류 이상의 항생제가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약을 사용하다 보면 내성이 나타나는데요. 그 기작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세포벽과 세포막을 변형하여 약물이 세포 내부로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기도 하며 치료제가 작용하는 특정 사이트를 변형시키거나 혹은 약물 구조를 깨트려 버리거나 세포 내부로 유입된 약물을 재빠르게 세포 외부로 분비하거나 함으로써 내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런 항생제 내성 기작은 2가지 방법에 의해서 획득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적으로 항생제 내성이 나타나는 경우인데요. 이는 세대와 세대를 거듭하면서 박테리아 내부에서 자연적으로 유전자의 변이가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외부에서 내성 유전자가 유입되는 경우입니다. 여기 우리 몸에서 마구 자라고 있는 박테리아가 있습니다. 세대와 세대를 거듭해 복제하면서 변이가 일어나 우연히 특정 항생제에 대한 내성을 나타내는 녀석이 출현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가 여기에 특정 항생제를 처리하면 나머지는 다 죽고 항생제 내성을 지닌 한 녀석만이 살아남게 됩니다. 그리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이 항생제의 내성을 지닌 균주만 살아남게 되겠지요. 즉 항생제가 자연 선택의 힘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세균은 자기 복제를 통해서 다음 세대로 유전자를 전달하는 방식 말고 나와 동일한 세대를 살고 있는 녀석들에게 유전자를 전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수평적 유전자 전달, horizontal gene transfer라고 합니다. 유전자의 수평적 전달 과정은 죽은 박테리아에서 나온 DNA를 환경에서 줍줍하는 트랜스포메이션과 우리 인체의 모기 등이 바이러스의 병원체를 전달하듯이 바이러스의 박테리아인 박테리오파지가 내성 유전자를 전달하거나 박테리아들끼리 다리를 놓아서 유전자를 전달하는 컨주게이션이 있습니다. 이 3가지 방법에 의해서 복제 과정에서 자연적 변이의 축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항생제 내성 유전자를 획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자연적인 변이와 세균의 수평적 유전자 전달 기능에 더하여 우리가 항생제를 마구 남용한다면 지속적으로 항생제 내성 세균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정 항생제의 내성이 나타나면 다른 항생제를 쓰면 된다고요? 물론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계속 항생제를 사용하다 보면 다양한 항생제에 대해 동시에 내성을 갖는 녀석들이 출현하게 됩니다. 이러한 특성을 다제 내성이라고 하는데요. 2019년에 발표된 이 논문에 따르면 유럽 전역에서 2011년 병원 내 박테리아 감염 환자 중 29%가 3가지 이상의 항생제의 내성을 나타내는 다제 내성 박테리아에 감염되었으나 2017년과 2018년 사이에는 그 비율이 38%까지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다양한 종류의 항생제를 바꿔가면서 치료를 하기는 하지만 기저질환이 있고 면역이 저하된 입원 환자들에게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100종류 이상의 항생제가 전혀 듣지 않는 상태가 옵니다. 그 최후에 사용하는 몇 가지 항생제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카바페님이라는 항생제가 있습니다.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항생제 내성이 바로 카바페님에 대한 내성입니다. 카바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페니실린과 동일하게 베타락탐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페니실린과 같은 항생제를 베타락탐계 항생제라고 합니다. 베타락탐계 항생제는 박테리아의 세포벽 합성을 저해하는 치료제입니다. 이에 대한 저항성은 이 링 구조를 깨는 효소 베타락타메이즈에 의해서 빠르게 확산됩니다. 페니실린과 같은 베타락탐계 항생제들이 베타락타메이즈에 의해서 쉽게 파괴되는 것에 비해서 카바페님은 기존 베타락탐계 항생제와 다른 R1, R2, R3 그룹을 붙여서 각각 어떤 그룹이 붙느냐에 따라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베타락타메이즈에 의해서 파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2020년 발표된 이 리뷰 논문에 따르면 항생제 내성이 나타나는 모든 기작, 즉 약물의 세포 내 유입을 막거나 외부로 열심히 내보내는 기작이 마지막 항생제 카바페님에 대해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한편 기존에 보고된 베타락타메이즈 효소와 다른 카바페닌의 링 구조를 깰 수 있는 카바페니메이즈 효소가 나타나고 있다고 이 논문은 기술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는 이 지도는 2012년에서 2018년 사이 전 세계적으로 혈액 악성 종양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서 카바페닌 항생제를 깨는 효소의 아웃브레이크를 지역별로 나타낸 지도입니다. 이 효소가 만연한 지역은 짙은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미국 전역과 중국, 인도, 일본, 남미 일대에서 심각한 수준으로 만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심각한 상태로 아웃브레이크가 진행되고 있는, 즉 확산되고 있는 지역이 회색 도트 무늬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프랑스, 스페인, 독일 등을 포함한 유럽 일대, 호주, 케냐, 그리고 우리나라도 아웃브레이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이미 만연해 있으며 지속적으로 심각한 수준의 전파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마지막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나타나면 더 이상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미생물 감염으로 사망하는 결과만 남아있는 상태가 됩니다. 항생제 내성으로 인한 전 세계 사망자 수는 얼마나 될까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가 주관하는 그램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램은 글로벌 리서치 on antimicrobial resistance의 약자인데요. 항미생물 제제 내성을 연구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2019년 란센 잡지에 게재한 논문에 따르면 2019년 직접적인 사인이 박테리아 내성인 사망자 수는 120만 명으로 HIV에 의한 사망자 수나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자 수보다도 높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는 이 지도는 키놀론계 항생제의 내성을 나타내는 대장균의 분포를 지역별로 나타낸 지도입니다. 중국, 인도 등에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우리나라도 감염된 환자의 50% 이상이 키놀론계 항생제 내성 대장균에 감염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항생제를 비롯한 항생제 내성 박테리아 빈도 증가의 문제는 의료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항생제 내성으로 인해 투입되는 개인당 비용이 약 $700 정도인데요. 이는 인도 노동자들이 442일을 일해야 하는 비용이라고 언급하고 있으며 세계은행이 추산한 자료에 따르면 2050년까지 전 세계적 GDP를 3.8%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알려져 있으나 미지의 병원체에 의한 질병 X에 박테리아 감염이 포함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는 알려져 있는 미지의 병원체에 의한 질병 X를 인류는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인수 공통 감염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은 mRNA 백신과 아데노바이러스 껍데기를 이용한 플랫폼 기술 확보로 빠르게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합성된 바이러스와 생물 무기에 대해서는 생물 무기 금지 협약이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전 세계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박테리아 감염은 계속해서 새로운 항생제 개발과 이를 치료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치료 방법에는 EEJ처럼 다른 미생물을 이용해 항생제 내성 박테리아를 죽이고자 하는 시도들도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영원히 이런 미생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항상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인류가 멸망하지 않고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려면 또 그렇게 죽어라고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는 노력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새로운 병원체에 대항하는 것만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항생제 오남용 등으로 항생제 내성 박테리아들이 더 빠르게 증폭되고 이로 인해 의료적 문제와 더불어 사회적 부담이 더 가중된다면 우리 스스로에게 이 XX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불량엄마 과학수다 질병 X였습니다. 안녕.